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포천시에는 뭐 이제 특징이 있어요. 도농복합도시라고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축산하면 우리가 보통 소, 닭, 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포천 한돈협회 김창섭 대표님 모시고 알쓸신돼 알아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돼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신 김창섭 대표님은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한돈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이야기 좀 재밌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돼지 그랬더니 뭐 이제 기원전 막 얘기가 나와요. 그 기원전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 하면은 그냥 고기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돼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가축화가 되고 그거를 이제 식량으로서 이렇게 쓰는 발전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문명이 좀 오래된데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BC 한 4,500년경 아니면은 한 2000년경부터 농경 생활을 하면서 돼지가 같이 사람과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야생 동물이었던 게 가축화됐고 그게 어느 순간 우리들과 함께 커왔던 동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을 이제 가축화하는 단계는 항상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거 뒤에 이제 주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먹거리.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먹게 됐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돼지고기,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다 뭐 임금님 수라상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고급 요리였죠. 근데 이제 이게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제 삼겹살하면 서민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국밥집에서 들어가는 고기들 그 돼지고기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돼지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길러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집집마다 그냥 남은 음식물들 뭐 이렇게 잔반에 먹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하고 다르게 조금 더 소랑 비슷하게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똥돼지도 있잖아요. 똥돼지. 그거는 이제 사실 똥만 먹고 자라는 돼지. 제주도에서 시작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 이렇게 우리한테 딱 와닿는 서민 음식 이렇게 온 거는 사실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하고 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보편화됐죠. 일단 진짜 돼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돼지가 무엇인지 좀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일단 돼지 그러면 좀 약간 좀 미련하고 뭐 많이 먹고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돼지 특성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돼지를 직접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돼지 하면은 방금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뚱뚱하고 좀 이렇게 뭘까 안 좋은 이미지, 단점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사실 돼지는 대단히 똑똑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똑똑해야 똑똑한 거죠? 흔히 얘기하는 개보다도 똑똑하고요.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라고 하는 한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 유치원생 수준 이 정도 수준 됩니다. 돼지가 언어 소통은 안 하는데 학습 능력이 대단히 좋아요. 학습 능력이 이렇게 네. 뛰어나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학습 능력이 좋습니다. 돼지가 뭐 배워야 될 게 많나요? 뭐 많다기보다 이제 아까 얘기드린 이제 결국은 동물이니까 뭐 먹고 뭐 어디가 가야지 자기가 안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를 기를 때 똑같은 시간에 사료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대단히 민감해요. 밥때가 지났는데 밥을 안 주면 그러면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어서 달라고. 네. 그리고 보면 또 이게 있어요. 네. 돼지가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거냐? 맞죠. 그 뚱뚱해지면 많이 먹어야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돼지는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일정 양을 먹고도 훨씬 증체, 그러니까 체중을 찌우는 유전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식량으로 쓰일 수 식량의 있는 효율상.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민감한 얘기들인데 예전에 듣다 보면은 사료값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는
있던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료값 이렇게 등락폭이 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사료라는 부분이 가장 돼지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돼지 고기를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은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지만 그 돼지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품에 이제 원재료비가 있듯이 돼지고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료비예요. 그래서 사료비가 돼지고기를 하는 상품비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됩니다. 국민들이 워낙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뉴스 보면은 그 돼지고기 값에 되게 민감해요. 맞습니다. 뭐 금돼지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싹 사라지고 맞습니다. 그게 사료값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료값이 우선적으로 좀 요인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수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나가는 돼지고기들이 사실은 역추적해서 이 돼지가 태어나는 시기를 보면 돼지가 새끼를 가장 안 낳는 못 낳는 시점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돼지값이 훨씬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뭐 최근에 이제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래서 사료의 모든 것들은 다 곡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겠죠. 그 곡물들을 대부분 다 수입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재배해가지고 사료 만들어서 하면 워낙 또 비쌀 테니까 맞습니다. 땅덩어리 넓은 데에서 맞습니다. 대량으로 재배한 걸 이렇게 맞습니다.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네. 그 돼지를 키울 때 돼지가 연상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창 같은 데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물 먹고 사료 먹고 물 먹고 사료 먹고 막 음,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동물복지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지금도 논란이기는 하지만 이제 축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애니멀 웰페어라고 그래서 동물복지가 많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이슈화가 되고 돼지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물복지로 기른 돼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물 복지를 하는 건 다 좋지만 사실 여기도 역시나 비용이라는 부분이 걸리게 돼요. 근데 또 이제 비싼 만큼 네. 비싼 것만 찾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달걀 하나에 네, 네. 1,000원을 해도 그것만 고집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나 더는 그렇게 보기에는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아까도 제가 이제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민적 식품, 서민적 식량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달걀도 서민들이 좋아하는. 근데 맞기는 한데 사실은 그 동물복지가 특히 이제 돼지 관련해서 동물복지가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초기 수준에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농장들 이제 전체 규모에서 아직까지는 퍼센티가 작긴 하지만 그 동물복지를 하고 돼지를 동물복지로 기르는 농장들이 점차 많아지긴 것은 뭐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돼지 이야기를 하고 사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돼지고기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 거기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사료고 그 사료를 만드는 원재료가 곡창지대에서 주로 나와요.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이 큰 남미, 뭐 유럽, 동유럽 이런 쪽에서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단히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 나오듯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밀을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 뭐 빵 관련해서도 이러저런 이슈가 있듯이 요게 관련돼서 역시나 사료 쪽, 이 곡물 쪽의 관계성이 높아요. 그래서 또 이 전쟁이나 아까 이제 얘기 드렸듯이 또 하나 더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이런 동유럽권 국가들의 국민들이 돼지고기 소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주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되어 있겠네요. 그런 그래서 것들이. 우리나라가 뭐 한 분,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돼지고기를 1년에 뭐 한 20kg에서 25kg 소비한다면 동유럽 쪽은 거의 40kg 이상을 소비합니다. 거의 주식 수준인 건데 우리나라가 1인당 25kg면 저희 나라도 엄청 많이 높은 소비하는 수준이에요. 거 최근에 같아요.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곡물 이렇게 딱 그런 미국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그 미국 농장들을 보면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약을 치기도 하고 큰 트랙터 같은 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곡물을 쌓아 올리고. 그렇죠. 근데 그 주 원료가 이제 옥수수였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소들한테 그렇게 옥수수를 많이 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뭐였냐? 오메가6와 오메가3 얘기였어요. 음,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애들은 이제 오메가3가 많이 생겨서 음, 그 유제품들도 몸에 좋은데 옥수수를 먹고 비육된 소들은 오메가6가 많아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음. 많이 섭취하면 인간한테도 별로 좋지 않다. 근데 돼지는 옥수수 안 먹나요? 돼지의 사료도 주 원재료는 이제 옥수수가 주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고기와 건강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채식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고기를 먹는 게 나은 건지 이 이슈는 아직도 있지만 돼지도 역시나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옥수수가 주요 원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소하고 다르게 돼지는 잡식성이에요. 그렇죠. 네, 주는 대로 다 먹죠. 다 먹습니다. 소는 사람과 풀만 거의 비슷하게 다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도 사실은 그냥 뭐 소는 그래도 풀만 먹여서 기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곡물을 먹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이 끼이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돼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건 아직도 좀 논란거리고 저도 뭐 선뜻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그 사료값, 네, 돼지고기 값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 얘기 이제 숨어 있는 전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라는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네. 무역을 통해서 산업 전체의 일부 상당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가 발발됐었을 때 네. 다 차단을 해야 된다. 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음, 그러면 이 축산 산업 다 망했겠죠. 맞습니다. 근데 단 일부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했던 그런 정치권의 좀 반성들도 좀 필요하다.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모르는 얘기를 했던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축산 농가 쪽에서도 네. 지금 그 어르신들이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2세대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우리 대표님 젊으시고 맞습니다. 대표님을 주축으로 했던 이 한돈 협회 음, 회원들도 다 젊어진 것 같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 세대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그러니까 그 농축 뭐 비단 이제 그 한돈 산업 돼지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축산이나 농업 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돼지 기르시고 이러실 때는 모든 관련된 정보, 뭐 돼지 시세가 어떻고, 뭐 사료비가 어떻고, 이런 기타 뭐 질병이 어느 동네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사료 영업을 한다던가,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모든 정보가 사람에 의해서 유통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죠.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그걸 직접 또 현장에 접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 이 차이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한돈 산업도 지금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정보를 취합하고 자기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또 그런 능력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능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좀 강력할 것 같은 게 어르신들은 정보를 뭐 온라인상에 공유해도 못 찾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2세대 분들 젊은 그 대표님들이 네, 우리 포천의 그 돼지 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돈 산업 관련해 가지고 큰 역할을 좀 하실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경기도만 해도 네, 이 축산 관련된 비율이 포천 쪽이 상당히 높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돼지 같은 경우도 단백질 공급하는 역할로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인 얘기를 한번 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자면 전국에서 돼지 기르는 게 한 1,000만 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포천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한 30만 두 돼요. 비율로는 큰 비율은 큰 비율은 아니라고 아닌 것 할 수 같아요. 있지만 네. 또 수도권으로 이걸 또 축소해 보면 좀 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러겠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포천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이제 맞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그렇죠. 사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도권이 가장 높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돼지가 30만 두가 1000만 두에 30만 두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상이나 아니면 공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단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깝고 소비 시장이 크다 보니까 유통 비용이 좀 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생산 단가도 밑에 동네가 더 싸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의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다는 거는 유통적으로 거리라든가 기타 중요한 가운데 있는 네. 그 유통 비용에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반면에 생산 비용은 높아져요. 그 이유는 수도권에 사람이 많은 만큼 그렇죠. 그만큼 또 뭐 이제 이후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이러저런 민원 때문에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단지 근처에서 냄새가 나면 난리가 나는데 맞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음, 포천이 깨끗하고 음, 이쁘고 음, 물 맑고 음. 공기 좋은데 축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 향후에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려보려고 했더니 뭐 축사들이 많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포천에서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조금 더 돼지를 이제 뭐 대를 이어서 기른다든가 이런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던 지역에서 상생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또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런 기술력들을 적극적으로 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최소화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밖에서 봤는데 농장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던가 뭐 냄새 많이 나고 이러면은 사실 어렵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면 냄새에 대해 좀 덜 민감할 텐데 또 보이기도 하고. 좀 안 보이게 이쁘게 좀 꾸며라. 그럼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장들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생산자들은 이제 농장을 거의 뭐 정원처럼 또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고.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의원님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뭐 아름다운 농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돼지를 기르는 게 필요하고 저희도 역시나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악취가 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문제점이 있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없게끔 하는 건 저희들의 노력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거를 뭐 단지 이 농가한테만 맡겨둘 문제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철원하고 음, 포천하고 접해져 있는 네네, 관인 지역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철원 쪽에는 집단화 시설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집단화 시설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음, 잘 모르겠어요.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고 뭐 음, 여러 시설들을 도입해가지고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우려는 바이러스가 문제 생겼을 때 집단으로 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장들이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축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산 선진국이라고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땅이 크고 이런 데들은 사실 농장 하나가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거리도 엄청나게 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이제 국토가 비좁기도 하고 또 워낙 이렇게 집약적인 산업들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화되고 같이 모여 있게 만들고 또 허가 자체도 그렇게 가는 방향들이 이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워낙 뭐 허가나 이런 것들도 까다로워졌고 조건들도 어려워져서 그런 건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관인 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철원 쪽에서 바람을 불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좀 방법을 찾자 그래서 철원군청에 가서 막 민원도 제기하고 뭐 시위도 하시고 했었을 때 경기도가 농림부나 경기도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나무를 심자. 그럼 나무가 냄새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접근이었는데 좀 과학적인 접근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허가 사항에 악취 시설, 그러니까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점검을 해야 그 주변에 그-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그게 사실은 불편하지 이제 않냐 이거지. 데이터화하는 게 사실은 어렵죠. 사실 이제 냄새라는 부분은 데이터화보다도 주관적 판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네. 냄새가 나면 덜 느끼는데 그렇죠. 지저분한 데서 냄새가 나면 엄청나게 막 냄새가 맞습니다.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일 그 농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뭐 둔감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심한 냄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근에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농장이나 이런 데 앞에 그냥 그러니까 어떤 악취를 포집해서 수치화하는 기계들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의 수치 이하로 관리가 되게끔 이제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산자인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방법을 좀 알려줘야지 거기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알아서 냄새를 줄이라고 어떻게 줄이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법률화되고 법제화돼서 또 그기에 따라서 그냥 아까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감사한 말씀인데 그걸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한테만 맡겨버리면 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고 일정 정도의 지원책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저감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의원님 뵀을 때 이런 얘기들을 저는 오히려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네네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만났죠 사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왔던 그 경기도나 포천시하고 행정 협의 그리고 현장 애로 사항들 그런 것들 서로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좀 발전적인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현장을 가보면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아쉽다. 뭐냐 너무 현장을 모르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온다. 맞습니다. 제발 좀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와서 좀 보라.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ASF라고 해서 야생 멧돼지에 관련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출몰을 해가지고 네.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었을 때 네. 주무부처가 어디여야 하느냐, 맞습니다. 농림부여야 하느냐, 음. 환경부여야 하느냐 음. 서로 핑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들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중앙부처가 헷갈리니 광역단이나 기초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사람의 질병 통제하는 것만큼 뭐 이제 가축의 질병을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개념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시나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를 전 국민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전에 있었던 뭐 메르스의 경험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뭐 질병청을 승격한다든 이런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AI 뭐 다양한 가축성 바이러스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건 사실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살처분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묻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재천 교수가 네, 행정하시는 분들 살처분하는 거 한번 와서 직접 보라고. 맞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네. 네, 그거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들어한다. 근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냐. 맞습니다. 살처분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제가 구제역이라든지 ASF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질병의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하는 건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뭐 메르스하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사스, 뭐 코로나 이게 발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축 질병도 똑같습니다. AI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구제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ASF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달라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전파되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AI라든가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네. 그래서 AI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철새를 통해서 전파된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설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바이러스 질병은 그런 차이들이 있고 전파 방법이 다르고
하나 더 지금 이제 최근에 아까 얘기 드렸던 ASF가 그 전에 있던 질병들과 다른 건 ASF는 저는 이제 코로나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러네요.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이렇게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체 살처분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생한 가축을 살처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ASF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아시듯이 발생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전 지역을 다 살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네. ASF 바이러스를 가지고 네, 돼지 농가에 근처에 오면 그거 초토화되는 거죠, 지금 거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돼지를 기르는 시설들이 야생 멧돼지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축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축사에서 기르는 돼지를 만날 확률이 대단히 떨어져요. 예전에 이제 뭐 울타리에다가 몇 마리 기르고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잔반을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부분의 농장들은 다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그 건물 안에 돼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가 말 그대로 그 ASF 질병을 갖고 있는 보균인 돼지가 직접 집돼지를 만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그때 그 농가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얘기했었을 때 굉장히 좀 어이없음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총을 쐈는데 네. 원샷 원킬을 안 하면 얘가 놀라서 막 돌아다닌다, 막 점프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돼지가 돌아다니는데 차단을 해야 되니 산 전체를 둘러서 펜스를 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좀 미친 행정이다. 그러니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뭐 광역 울타리라고 해서 전체 뭐 우리나라 국토를 거의 반을 쪼개면서까지 아주 많은 세금을 들여서 울타리 장관 친구가 뭐 펜스 사업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런 농담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성 있게 하려면 야생 멧돼지가 그 당시 발병했던 지역은 나와 있었고 그렇게 발병되는 농장들의 방역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방역을 그러니까 차단고리를 끊을 수 있는 쪽에 좀 더 예산을 들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연천 김포가 좀 초토화됐던 것 같고 다 묻었습니다. 네. 포천은 그래도 참 잘 방어를 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포천은 좀 그런 게 가능했나요? 사실 이제 연천이나 이런 데들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키우는 집돼지에서 발병한 건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실은 야생 멧돼지가 직접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만나는 확률보다는 그러니까요. 야생 멧돼지가 어느 산에서 이제 이거는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질병이거든요. 아, 멧돼지가 돼지가 걸리면 돼지가 이 걸리면? ASF라는 질병 자체가 치사율이 아주 높은 질병이에요. 돼지는 금방 죽는데 멧돼지는 뭐 그냥 있어도 막 멧돼지도 어쨌든 죽는데 죽으면 산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또 살죠. 그렇죠. 그래서 폐사가 일어나면 그거를 뭐 먹는 조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요새 이제 야생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질병이 전파된 것도 그 걸린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걸려서 죽은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를 어떤 다른 요인이 매개체들이 접촉을 해서 농장까지 왔을 거고, 그거를 농장의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의 신발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수 있는 요지를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그게 정론이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거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억나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우리 포천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역 여러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 회원분들, 군인들, 뭐 경찰들 맞습니다. 정말 전사적으로 맞습니다. 몸빵했다. 맞습니다. 몸빵으로 막았다. 네. 근데 몸빵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경기 북부 지역에 가축방역센터 설립 예산이 확정이 돼서 네. 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그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방역센터가 되는 거는 환영하는 바예요.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센터라는 게 원 본래의 그 뭐랄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 이 생산자들의 그동안 한 ASF 발생하고 나서 경험에서 나오는 게 정부에서 너무 규제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 자체도 어찌 보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혹시나 규제적으로 좀
정책이나 이런 게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ASF도 그렇고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사고가 빵 터지면 네, 막 호들갑 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진짜 오래 갈지는 몰랐는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어요. 사전 예방. 맞죠. 그럼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기초과학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방역 세타가 생긴다 하는 거는 뭐 추적 시스템으로 뭔가 빨리 그 방역 차단을 해서 전파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본 맞죠. 연구.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의원님 말씀대로의 방역 센터가 사실은 생산자들도 바라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실 이제 질병이라는 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같은 질병도 발생하지만 또 새로운 전혀 다른 뭐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또 바이러스 질병의 특징이니까 언제든지 또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센터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뭔가 선제적인 방역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에 센터가 생기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려를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 자체가 사실은 또 이러저러한 규제로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코로나 때 이제 계속 주된 얘기는 뭐냐면 백신 얘기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 얘기였어요. 공공의료. 공적 영역에서 그런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뭐 40% 육박한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한 5% 정도거든요. 공공의료 영역이. 그럼 다른 선진국도 축산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 나라들도 뭔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공무원들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잘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농림 정책, 축산 정책들이 선진국의 이제 공무원분들도 많이 가서 견학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좀 갖고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을 옵티마이징 해야 되잖아요. 맞춰서 해야 되는데 최적화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지화. 네. 그런데 다만 선진국을 사실 이 광역 울타리도 유럽에서 먼저 했던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많이 ASF가 발생한 지역들 대부분은 평야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일정 정도 효과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고 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셔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들을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사비들어서 어디 벤처마킹 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바쁘시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현지 농가분들이 좀 대신 다녀와서 좀 이야기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돼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유전공학 쪽이에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제가 유전공학에 좀 관심 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슈퍼 형광돼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알려주시면서요. 돼지가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형광색을 발광을 한다. 미쳤다, 네. 날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형광색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네.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진짜 우리가 돼지를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3D 프린팅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게 향후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진짜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돼지의 식감과 영양분을 3D 프린팅으로 하는 사업들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게 요새 이제 대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육. 대체육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이제 저희 생산자들은 가짜 고기 이렇게 좀 더 가짜 가격하게 고기.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 지금 엄청 비싸다는데 맞습니다. 나중 되면 엄청 싸질 거라고 막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한 거는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또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워낙 또 요새는
먹는 거에 대해서 다들 선택들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비건이라든가 그렇죠.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하게 먹거리를 찾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가짜 고기 시장이나 이런 게 뭐 우리나라에는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양해질 거라고 보고 대신 그거와 경쟁하기 위해서 실제 돼지를 기르는 우리들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맞아요. 숙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뭐 네, 숙제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게 대체육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한참 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대체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맛이 없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돼지고기다 이렇게 먹는다기보다 그냥 뭐 햄버거 패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기억나기로 네. 우리 그 한돈협회하고 경기도하고 네, 포천시하고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공무원들 때문에 피곤하고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듯이 어찌됐든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저는 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생산자들, 그러니까 직접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게 사실 그 집행되는 실제로 그 정책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효용성 있게 쓴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찌 보면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현장과는 좀 괴리된 이야기들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규제, 하지 마, 이거는 어려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산업의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량적으로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이 위축되는 거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행정이 무슨 네. 사고가 터지면 네. 농가에 이제 지시를 하죠. 네, 이렇게 지침에 따라라. 네,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항상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니네가 현장을 아느냐.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괴리가 뭐냐면 음. 행정은요 투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고적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테니 준비하세요. 맞습니다. 준비 기간 충분히 줬는데 말 안 들으면 맞죠? 페널티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뭘 요청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6개월 안에 뭘 해라. 네, 1년 안에 뭘 해라. 네, 행정이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이제 그 2세대 농가 네. 책임지고 있는 젊은 네, 우리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 앞으로 향후의 비전들 우리 축산 산업이 나아갈 비전들은 공무원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전략을 신천하는 이 정책 부분이 잘 안 맞아. 맞습니다.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 얘기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농가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막 짜증만 나는 거. 그래서 좀 서로 재밌게 하려면 서로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고. 포천시청, 네. 경기도청, 네. 농림부 좀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정책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대신 그 정책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정책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끔 효과성 있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 포천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뭐 농림부라든가 이런 주무부처들이 좀 더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더 경청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책을 만들 때도 충분하게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담을 삼아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거 이제 제가 어쨌든 그랬지만 선거철이 되던가 이런 뭐 대선이 되던 모든 것들이 됐을 때 항상 농업이 다 돼. 농업이 뭐 백년지 대계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 백년지 대계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든가 새롭게 이제 뭐 선출이 되신다든가 이럴 때 항상 농업이나 축산업은 어찌 보면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든 뭐 그다음 정부든 네. 그다음 정부든 네. 이 식량은요 그냥 통상 국가의 어떤 그런 수출입 개념이 아니라 안보 개념이 좀 필요해요.
어느 순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 안보 개념은 기본 베이스잖아요. 맞습니다. 튼튼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과 그다음에 연구와 음, 그 연구가 또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현장의 소리를 끄집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돼지고기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 맞습니다.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안보 개념으로 이해했었을 때 예산이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농사지시는 분들은 음, 그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네, 여기 보면 이래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돼지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네. 듣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네. 쓸만한 이야기를 좀 잠깐 써머리 좀 해주세요. 이거 꼭 잊지 말아라. 일단은 돼지고기가 어떻게 가격이 되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공급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국제적인 통상과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그냥 오른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이게 왜 이럴까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그걸 같아요. 꼭 알아야 되나? 그 심화학습 부분 아니에요? 기본 내용. 그게 왜 반드시 알아야 돼. 돼지 이야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돼지고기 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거를 대부분이 다 생산 쪽에 이런 쪽으로 좀 저놈들이 사리사욕, 그렇게 재산 많이 축적하려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돼지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요 얘기는 조금 빠진 게 있는데 돼지가 하나 더는 이후에는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또 하나 나왔었어요. 돼지가 단순하게 그냥 고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장기. 맞습니다. 인간 맞습니다. 장기.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장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돼지가 대단히 좀 중요한 동물이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형광돼지가 나왔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돼지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도 좀 지켜봐 주시고 네네. 하나 더는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돼지를 기르는 것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서서 여러 번 나왔지만 돼지 기르는 게 냄새 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터부시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 산업도 아까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식량 안보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인식으로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딴 동네 살아고 우리 집 앞에 사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지 이게 냄새 나고 이런다고 해서 없어져야 될 산업으로 인식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맞고요. 사실 이제 그 악취 저감 부분은 뭐 이제 민간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좀 연구 개발 좀 해야 돼요, 사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바라는 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급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알아서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나는 참 철학적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이야기는 제가 돼지를 기르면서 아니면 그러니까 농축산업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듣는 말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더 팔지. 그리고 식량이라든가 돼지고기나 이런 건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값싸게. 수입하다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물론 여기 나와 있듯이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혐오 시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횃불을 만들었듯이 참 어렵네요. 제가 저희 이제 돼지를 기르는 사람도 그런 이제 악취 부분이라든가 환경 부분 그러니까 상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뭐 이런 말씀을 참 드리면 좀 죄송한데 네. 4년 전에 이제 지역 영중을 다니다 보니까 네. 영중부들이 이제 한 마디씩 다 하는 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냄새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우리 포천시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단다. 네. 현장을 가셨어요. 네. 현장에 가면 냄새가 들라. 네. 어떻게 알고 공무원이 오는지 어떻게 알고 딱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안 오면 또 냄새가 나.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과 사업자는 뭘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맨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제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건 당연하게 뭐 그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누군가 나오니까 냄새를 좀 안 나게끔 조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하면은 악취가 확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는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생 얘기도 많이 했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들 생산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좀 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구나. 그냥 뭐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우고 농업을 하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뭔가 자긍심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누군가에게는 값싸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선출직 분들도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냥 그 축산하시는 분들과 축산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주거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문제,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중간에 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네, 산업도 보존하면서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가교 역할은 행정 영역이다. 네. 이거 좀 명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요. 선출직 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농축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나중에 네.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네. 이제 그 돼지 얘기했으니까 닭 얘기도 한번 해보고 네. 또 이제 소 얘기도 해봤으면 네.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시리즈로 한번 쭉 한번 가보고 맞습니다. 다른 분야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야말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의원님께서 어쨌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영상물을 보시게 되는 분들한테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일부라도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자랑을